진호 씨, 이 봉투, 뭐예요? 당신의 민낯이지. 당신이 지난 9년간 그렇게 완벽하게 숨겨왔던 그 이중 생활의 증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날 유혹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너무 늦었어, 지혜야. 이건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남 소송 서류. 월요일에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할 거야. 당신,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이 차가운 대화가 있기까지 지난 3개월간 제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 끔찍했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부부.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차갑고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균열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남자의 어리석었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 나이는 38. 직업은 정보 보안 전문가입니다. 제 세상은 0과 1이라는 명확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죠. 논리, 규칙,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저는 제 삶 또한 그렇게 명확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9년 차, 제 곁에는 능력 있는 아내, 박지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잠든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얼굴 위에는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진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군.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나 보네.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내 아내는. 저렇게 치열하게 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그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안쓰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집안은 물소리와 커피 향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가 막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쯤 침실 문이 열리고 아내 지혜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이미 그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일어났어? 잠은 좀 잤고? 지혜 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아침 8시부터 임원회의야. 진짜 최악이지. 커피. 내렸어요? 물론. 당신 거 한 잔 따로 빼놨어. 식탁 위에 있으니 마셔. 고마워. 고마워. 그 세 글자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의무적으로 튀어나온 말 같았죠. 진우 씨는 무언가 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내의 주변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일이라는 이름의 아주 높고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인가 보네. 잘하고 와. 그 말을 듣고서야 지혜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짧은 시선을 주었습니다. 아, 응. 항상 중요하지 뭐. 이따 저녁은 모르겠네. 연락할게. 아마 늦을 거야. 먼저 먹어. 그게 그날 아침 부부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진우 씨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내는
이미 주방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조차 그녀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만이 그들의 아침을 갈라놓았죠. 차에 올라탄 진우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게 우리 방식이니까. 서로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공한 부부의 모습이야. 네, 진우 씨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이 이미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스스로가 만든 단단한 믿음의 갑옷을 입고 또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작했던 바로 그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적에 가까운 평온함에 잠겨 있었죠. 서버의 낮은 구동음, 동료의 키보드가 만들어내는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진우 씨가 규칙적으로 내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온의 한가운데로 아주 날카로운 비수 한 자루가 날아들었습니다. 오후 2시 14분. 늘 똑같은 업무에 집중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메일함에 아주 이상한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欄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제목은 마치 컴퓨터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듯한 의미 없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었어요. 스팸인가 싶어 지우려다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그의 직업적 본능, 혹은 어쩌면 불행을 예감한 동물의 감각이었을까요? 그는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에서 한참이나 머뭇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어설픈 도전장처럼 느껴졌죠. 그는 결국 메일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판도라의 상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메일 본문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호화된 압축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묘한 승부욕이 생기더군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가볍게 웃으며 파일 해제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푸는 건 저에게는 익숙한 놀이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몇 분 뒤 암호가 풀렸습니다. 폴더가 열리고 그 안에 담긴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진우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쨍그랑. 그의 세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 본 거겠지. 세상에 얼마나 닮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 이건 합성이거나 다른 사람일 거야. 지혜일 리가 없어. 내 아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모니터 속 여자는 분명 그의 아내 박지혜였습니다. 고급 호텔의 침대 시트 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다음 파일을 클릭했을 때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6개의 영상 파일. 영상 속 안에는 진우 씨,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낯선 표정으로 교성을 내며 젊고 다부진 몸의 남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더욱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파일에 찍힌 타임 스탬프였습니다. 첫 영상은 넉 달 전. 그들의 배신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자그마치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기나긴 기만이었던 겁니다. 그때 옆자리의 동료가 무언가 물어보려고 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진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죠. 그는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껐습니다. 아, 아니요. 김 대리.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한데 그건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좀. 아,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팀장님. 동료가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진우 씨는 한참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세상의 성벽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 씨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수많은 코드들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잔인하게 무한 반복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 한 줄의 코드도 그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지만 진우 씨의 세상의 태양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더 이상 무기력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위에 분노가, 그리고 그 화라산 같던 분노 위에는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에 침입한 이 바이러스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박멸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 가장 냉정하고 유능한 수사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 씨의 집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눈으로 변해 있었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에서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어. 아, 왔어? 응. 오늘 미팅이 좀 길어져서 와인을 몇 잔 했더니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그녀는 늘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 모르게 경쾌했고 옷에서는 진우 씨가 모르는 낯선 남자의 스킨 향과 섞인 와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손에서는 단 한순간도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며 짓는 그 희미한 미소. 진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아내가 외출 준비로 분주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짙은 화장,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어때? 오늘 좀 괜찮아 보여? 중요한 투자사 대표님 만나는 자리라 신경 좀 썼는데. 진우 씨는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겠지. 그런데 감히 내게 어떻게 보이냐고 묻다니.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네. 흠잡을 데가 없어. 대체 어떤 대단한 투자사 대표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혜 씨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알 거 없어.
어쨌든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나 먼저 나갈게. 알 거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진우 씨는 그 말이 내 영역 밖의 일이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순간, 문이 잠기고 물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에 준비해둔 복제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데이터가 넘어오는 동안 그는 샤워기 소리가 멈출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서 복제된 데이터 속에는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나눈 수백, 수천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그들의 모든 대화를 읽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지혜야. 이렇게 아름다운 네가 그 능력 없고 지루한 남자 옆에서 시간 낭비하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대체 언제쯤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 씨. 나도 당신이랑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긴 해. 하지만 남자로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당신처럼 날 설레게 하진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해서 가끔은 미안할 정도라니까. 근데 그래서 더 쉬운 것도 있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해서 더 쉽다. 진우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조롱당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그는 곧장 노트북을 켜 아내의 온라인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회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했던 날짜와 카드 명세서에 찍힌 고급 호텔의 이름, 둘이 함께 갔을 최고급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지루한 남자, 바보 같은 사람. 그래,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겠지. 너희들의 뜨거운 사랑 노름을 위한 무대장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거야. 좋아. 이제부터 이 연극의 각본은 내가 새로 쓴다. 너희들이 주인공인 비극으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진우 씨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그들의 관계 속에 숨겨진 균열과 동기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가장 완벽한 복수를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두 사람이 나눈 수천 개의 메시지를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저 역겨운 애정 표현과 저에 대한 조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민준이라는 그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급하고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진우 씨가 읽어내려간 대화 속에서 최민주는 끊임없이 아내 지혜 씨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언제까지 그 남자 옆에서 착한 아내 연기해야 해? 네가 내 여자라는 걸 세상에 소리치고 싶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 지금 이혼하면 진우 씨가 모든 걸 의심할 거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단 말이야. 변명.
언제나 똑같은 변명. 넌 그 인간이 주는 안정감과 돈을 포기 못하는 것뿐이잖아. 그들의 대화는 점차 사랑의 미러에서 날선 다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이 아내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를 했던 그날 밤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최민주는 두 사람을 몰래 미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남자랑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거 다 봤어. 나한테는 그렇게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둘이 있을 땐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 위선자 같으니라고?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오해야, 민준 씨. 그건 그냥 비즈니스적인 미소였어.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당신 질투하는 거야, 지금. 질투? 하. 그래, 질투나. 그리고 배신감도 느껴. 넌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속이고 있는 거야. 난 더 이상 그 역겨운 연극에 놀아나줄 생각 없어. 네가 정리할 생각 없으면 내가 하지. 바로 다음 순간 진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최민준의 메시지는 그의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내 남편한테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전부 다 알려줄 생각이야. 내가 찍은 우리 사진이랑 영상, 지금 당장 내 남편 개인 이메일로 보내버릴 거라고. 안 돼. 제발. 민준 씨, 제발 그러지 마. 미쳤어? 그러면 나도 당신도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야. 제발.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 메시지가 보내진 시각은 오후 10시 52분. 진우 씨는 자신이 받았던 의문의 메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수신 시각 오후 10시 53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우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 그랬구나. 서로 너무 사랑해서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결국 너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의 이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자멸한 거였구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증거를 보낸 익명의 제보자는 다름 아닌 아내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적들이 스스로 칼을 뽑아 서로를 찌르고 그중 한 명은 그 피 묻은 칼을 친절하게도 진우 씨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진우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고통의 감정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지독할 정도로 차가워졌고 심장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CPU처럼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거대한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작전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냉혹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상대방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죠. 그리고 마침내 법무법인 승리의 윤지석 변호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진우 씨? 진우 씨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윤 변호사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밀어 놓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파일들을 열어보았죠.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무표정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혀를 내두르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이진우 씨. 증거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영상, 사진,
메시지, 카드 내역까지. 이건 소송이 아니라 그냥 통보라고 봐야겠군요. 완벽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변호사님. 진우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이혼.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아내 박지혜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것 외에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제 초기 투자금으로 설립하고 키운 아내의 회사, 그 지분과 경영권은 온전히 되찾아올 겁니다. 계약서상 근거는 명확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의 명백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극히 제한됩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승소는 100%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단 1원도 받고 싶지도 주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대신 상간남 최민준, 그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십시오. 청구 금액은 1억 원. 법이 허용하는 최고액으로 부탁드립니다. 1억 원이요? 보통 상간자 소송 판결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만 이 사건의 죄질과 증거의 명확성을 고려하면 재판부를 최대한 압박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 밖에서 제가 따로 진행할 일입니다. 진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의 눈에서 서늘한 결심을 읽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진우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대한 복수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아내 박지혜의 사회적 명성. 그는 아내가 속한 미디어 업계의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여성 CEO 박지혜의 추악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불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낼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최민준의 커리어. 그는 최민준이 프리랜서 사진작가라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그가 작품을 기고하는 모든 잡지사, 그와 협업하는 모든 갤러리와 에이전시의 목록을 작성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파탄난 예술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익명 제보 메일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속이고 비웃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야. 법정 안에서는 돈을, 법정 밖에서는 너희들의 인생 그 자체를. 아주 공평한 게임이지. 진우 씨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그려진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세상이 들뜬 분위기에 젖어드는 바로 그 시간, 진우 씨는 지옥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죠.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지혜 씨가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았습니다. 일찍 왔네? 웬일이야, 금요일에.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앉아봐. 진우 씨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강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분위기에 압도된 지혜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그녀가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아 진우 씨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미끄러뜨렸습니다.
툭 하고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집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처럼 변한 얼굴, 공포로 크게 뜨인 두 눈.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사진을 넘길수록 그녀의 떨림은 온몸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 두 사람이 나눈 역겨운 메시지 녹취록을 보았을 때 그녀는 서류들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진우 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 그 남자 때문이야. 최민준 그 자식이 날 꿰어내고 나를 협박한 거라고. 난 그냥 외로워서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제발. 진우 씨는 자신에게 매달려오는 아내를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듯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용서. 외로워서? 그런 말은 이제 지겹군. 네가 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고 나를 바보라고 조롱할 때도 외로웠나? 아니야.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박지혜 씨. 박지혜 씨. 그 호칭에 아내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거야. 내 손에 들린 건 그 서류의 사본일 뿐이고 내 변호사가 그러더군. 넌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내 회사도 내일부로 내 소유가 될 거고. 진우 씨는 절규하는 아내를 그 자리에 버려둔 채 그대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인란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아트나우 갤러리, VOGUE, 편집부 등 최민준과 관련된 수십 개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죠. 그는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하고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몇 개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미리 만들어둔 익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유명 여성 CEO와 신진 사진작가의 추악한 불륜관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수위가 낮은 몇 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한 남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밖에서는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서재 안에서는 한 남자의 평판이 파괴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그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금요일 밤으로부터 계절이 한번 바뀌는 시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과 세간의 소음이 모두 끝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파괴된 후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법원은
이진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한 승소였죠. 아내 박지혜는 결혼 생활 파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당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디어 회사는 초기 자본을 투자했던 진우 씨에게 경영권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화려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성공한 여성 CEO 박지혜는 이제 남편을 배신한 불륜녀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낡은 짐가방 하나를 든 채 고향의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남자 최민준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진 돈이 없었고 그를 믿어주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등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카메라와 장비들을 헐값에 팔고 작업실 보증금까지 빼내 간신히 위자료의 일부를 갚아야 했죠.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을 파괴한 상간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갤러리에서는 전시가 취소되었고 잡지사에서는 2번 다시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그가 경기도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더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술가의 섬세했던 손은 이제 흙과 시멘트로 거칠어져 있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복수극의 설계자 이진우 씨.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아내와 함께 살던 그 크고 화려했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중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금은 작지만 아주 깔끔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그는 이제 완벽한 혼자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진우 씨는 새로운 집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맥주캔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지난 몇 달간의 폭풍 같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은 나를 순진하고 무능한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바보는 너희들이었어. 너희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불장난을 했고 결국 그 불에 모든 것을 잃었지. 나는 단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너희들이 어지럽힌 세상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고 서늘한 만족감만이 감돌았죠. 배신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정확히 치렀고 그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되찾아왔습니다. 진우 씨는 마지막 남은 맥주를 마저 비우고 창밖의 야경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이진우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